안녕하세요. 법인의 모든 것은 이 안에 있다. BGN CEO 윤학형입니다. 오늘은 임원 소득 보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이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가이드 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9월 1일, 2일, 8일, 9일 법인 강의를 합니다. 저희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인 강의가 너무 싼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쌉니다. 저희가 비용이 조금 낮게 책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다라는 생각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아직은 저희 캠프가 BGN CEO의 캠프가 그 정도 마케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드릴 수도 있겠다라고, 그 정도 가격으로 해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저희 어차피 컨설팅을 다 직접 하시는 분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해왔던 경험치나 또 책에서 본 것들, 또 여러 강의를 들은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서 하는 것들이니까요. 절대 저희의 교육이 부족하지 않다. 더군다나 저희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시스템에서 뽑은 기본 보고서 가운데 임원 소득 보상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임원 소득 보상이다. 말 그대로 이제 보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보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것을 했다,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 이런 개념이 조금 들어간 거잖아요. 임원, 또 가족법인이라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중소법인들은 가족법인이니까 임원이자 주주이잖아요. 보상이라는 개념은 임원들로서 또 주주로서 많은 금전적인 부분들, 또 비용, 시간, 또 책임, 이런 것들을 그 법인에 다 쏟으신 분들이잖아요. 자, 그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대표님들이 본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 마땅하고요. 본인들 스스로도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그 정도의 보상을 내가 가져가도 되나? 내가 이 정도 급여를 받아도 되나? 이 정도 배당을 받아도 되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보상적인 측면만 보면 대표님들이 고민을 좀 하시겠죠. 많이 가져가도 되나? 이런 생각. 이익이 많이 생겼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안함 때문에 못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세금 때문에 못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닙니다.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회사의 입장, 우리가 법인을 볼 때 법인 강의를 하든 법인 교육 수강자 입장에서 보든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표님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 입장, 대표나 주주의 입장도 있지만 회사의 입장도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양자를 다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임원 소득 보상이 전형적으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들이 많이 받아 가신다, 적게 받아 가신다, 이제 이런 개념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냐 하면 그게 전부 그것 때문에 생긴 건 아니라고 해도 영향을 주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가끔 조금 좀 업력이 되시는 대표님들 만나면 이익잉여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잉여금이 많아서 걱정이야 이러는 분들도 있고요. 또 생각보다 잉여금이 되게 적은데 제가 보기엔 누군가 잉여금이 많아서, 또는 잉여금을 이거 반드시 나중에 처분하지 않으면 세금이 많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또 들으셔서 걱정이 많으신 대표님들도 제가 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잉여금을 이렇게 누적시킨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식가치도 높아질 것이고, 또 쌓아두면 결국엔 냈어야 될 세금을 우리가 안 내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잉여금을 쌓아뒀다는 건 중간중간에 우리가 계속 외부로 유출을 하면서 세금을 내줬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누군가가 받아서 세금을 냈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언젠가는 이제 내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는 저희는 세금을 고율의 복리로 저축해 두는 것이다. 예, 세금을 고율의 복리로 예, 시간이 가면서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법인세 청산할 때 이제 법인세로 또 청산소득세로 예, 법인에게 또 그 대표나 주주에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청산을 하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청산소득세는 이제 법인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청산 시에 또 그 결국에는 이제 주주들이 주인이니까 예, 뭐 어쨌든 청산을 한다라고 하면 세금 그 소득세 법인에서 세금을 다 냈다라고 하면 법인 자체에 대한 세금 그 회사가 자산이 더 늘어나고 다시 정산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더 이익이 많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차익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밑에 보시면 예, 또 한 축은 개인들입니다. 주주 개인들은 내가 애초에 투자한 자본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청산을 해보니까 예, 예를 들어서 애초에는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순자산을 보니까 청산시 소득세, 청산시 법인세, 예, 법인세를 내고 보니까 예, 순자산이 50억이다. 자 그러면 그 차익 부분은 뭐 예를 들면 40억, 49억 5천만 원이 차익이 생긴 거죠. 주주의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자산이.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청산시 배당소득세를 과세를 하는 거예요. 이재 배당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당 소득세라는 게 최고세율이 45%,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49.5%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또 양도할 때 양도세 당연히 과세가 될 거고 또 이제 그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양도세 자체도 문제입니다. 근데 양도세는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차익, 취득가액하고 주식을 처음에 취득했을 때 하고 양도했을 때 차익에 대해서 3억 초과분은 25%예요. 다른 세금보다 낮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너무 지분이 편중되어 있었다면 대표님이 곧 주주이자 그분이 100%, 뭐 90%, 80%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편중되어 있잖아요. 차익이 많이 생겨서 양도세는 적게 내는데 차익이 많이 생겨도 다른 것에 비해서 세금을 적게 냈다 손 치더라도 대표님이 가지고 계셨던 양도세 과세하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셨다고 치더라도 그 양도를 하고 나서 자, 그 가액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또 증여나 상속할 거잖아요. 그 또 한 번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양도시 양도세 과세 문제에서도 사실은 이전에 그 전에 지분에 대한 구조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상속시 상속세 과세 이건 당연히 상속할 때 상속세 아시잖아요. 최고세율 50%라는 거 아실 거고요. 물론 이제 누진세니까 어쨌든 가만히 두고 있다가 사망을 했든 양도를 했든 청산을 하든 예, 그 상태에서 세금이 생각보다 무척 큽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잉여금을 줄여야 되는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측면은 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적으로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또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잉여금이 쌓여 있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는 털고 나가야 되니까. 그쵸? 예, 엑시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보고서상에서 만들어 본 거예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 회사가 한 37억 정도의 잉여금이 있는데 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예시로 한 10억 정도 잉여금을 처분한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 겁니다. 개별적으로 급여로 또는 배당으로 특허로 자기 주식 양도로 퇴직금으로 또는 자기 주식 소각으로 그냥 개별적으로 10억을 다 각각 내보낸다라고 쳤을 때 단순한 계산입니다. 예. 자, 이 세금을 한번 보실래요? 급여일 때 하고 배당일 때 세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4대 보험까지 들어가면 급여나 배당은 4대 보험이 이제 포함이 되죠. 예, 10억을 회사는 내보내는데 중요한 건 실수령액이라는 거죠. 나한테 얼마가 떨어지느냐죠. 예, 5억 8,500, 6억 700. 예, 거의 40%가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자, 뭐 특허도 그렇고 자기 주식 양도도 그렇고 뭐 퇴직금도 그렇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게 우리가 보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잉여금 처분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세금이 적은가라고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이게 대표님이나 주주에게 회수가 되는 돈들이죠.
법인 돈이 바깥으로 나가는 돈이란 말이죠. 자, 그럴 때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양면성이 있지만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특허나 이런 것들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죠? 무형자산 그 양도양수하는 것. 예. 퇴직금은 당장 쓰기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일 수도 있고요. 자기 주식 소각도 최근에 이제 그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이익 소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인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 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급여, 배당, 퇴직금 우리가 사실 가장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그 법인 자산을 개인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고 반대로 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 우리가 대표님들이 가끔 만나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많이 들어봤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뭐 특별한 것처럼 또 특별한 거 없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삼시세끼를 잘 먹지 않으면서 무슨 건강식품을 또 무슨 보약만 먹으면 건강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급여나 배당이나 퇴직금이 그 대표님들한테는 삼시세끼인 겁니다. 자, 그것을 일단은 잘 활용을 하시고 또 제도적으로도 이 부분을 잘 뒷받침해 놓으신 다음에 일단은 그거는 일단 확정을 딱 시켜 놓는 거죠. 안전빵으로 딱 요만큼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주식 소각할 것이 있는지 또 자기 주식 취득의 여지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또는 뭐 특허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다음번에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득보상에 대해서 잉여금 처분의 한 방법이기도 하고 소득보상의 한 방법인 가장 기본적인 급여, 배당, 퇴직금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소득보상 대표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급여가 생각보다 적은 경우들이 있으세요. 대부분의 경우가 뭐 이익이 많은데 급여를 적게 가지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이익이 없는데 많이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데도 여전히 과거에 기본 급여를 뭐 5천만 원, 6천만 원으로 설정해 놓고 이익이 좀 많이 생기면 나중에 12월쯤에 가서 그 상여로 이렇게 처리하시는 일시금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이제 이런 방법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그거는 당연히 좋은 방법이 아니죠. 일단은 회사가 사이즈가 커졌으면 당연히 급여도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상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의 이익이 생기고 또 그것에 따른 어쨌든 성과의 개념이니까 만약에 상여를 받는다라고 하면 대표님만 받으실 게 아니죠. 내 급여가 이렇게 작았으니까 상여를 나중에 12월 달에 그래도 회사가 사이즈도 크고 이익도 많으니까 일시금으로 내가 한 5천만 원 더 가져가야지 라고 본인들은 용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무당국은 당연히 그렇게 보지 않죠. 상여를 주려면 너만 가져가지 말고 같은 논리로 다른 임원도 주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주라는 거죠. 근데 대표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저는 대표님들한테 급여에 대한 그 플랜을 짜드릴 때 사실 웬만하면 상여는 넣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특별한 거 아니면 그냥 급여로 뭐 예를 들어서 1억 5천 이렇게 딱 세팅을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배당을 받아가자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상여라는 건 말 그대로 나만 받아가는 것도 낯간지러운 일이기도 하거니와 나중에 세무당국에서 봤을 때 당연히 문제를 삼기가 쉬운 부분들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는 건 당연히 그렇죠. 여기 지금 보시면 임원급여라는 게 급여가 1억을 책정을 해놓고 쭉 오셨다라고 하면 대표님이 1억 5천으로 급여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죠. 그 부담은 우리 회사에 그 돈이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부담보다는 내 소득세율이 너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4대 보험도 너무 올라가지 않을까? 당연히 올라가죠.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두 개만 보시죠. 이렇게 1억과 1억 5천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4대 보험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근로소득세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세금 합계도 거의 더블 차이가 납니다. 그쵸? 예. 자, 요거는 이제 대표님이 받으셨을 때 내야 될 소득세와 4대 보험인 거예요. 자, 그런데 법인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법인의 입장, 항상 양쪽의 입장을 다 봐야 되는 거죠. 급여라는 건 판매관리비예요. 판매관리비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죠? 예. 당연히 급여를 내보내면 법인세가 당연히 절감되겠죠. 1억을 내보내면 회사 입장에서는 2,260만 원의 법인세가 절감이 됩니다. 물론 법인세 구간을 바뀐 세율을 적용해서 이제 20.9%라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자, 1억 5천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법인세 절감액이 3,400만 원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급여를 올렸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담하는 4대 보험료도 따라서 또 올라갑니다. 자, 이 부분은 손실이겠죠? 법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버려뒀으면 더 안 내도 될 것을 400만 원을 더 내게 된 거죠. 늘어나서. 이거하고 법인세 절감액하고 이렇게 뭐 우리가 퉁친다라고 하는데, 예, 실부담 세금을 보면 자, 이렇게 예, 법인의 입장에서 내고 비용 떨고 세금 줄이고 또 개인의 입장에서 세금 내고 4대 보험 늘고,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예, 실제 이렇게 했을 때 실부담 세금은 법인과 개인하고 이렇게 상세를 하면 한 660만 원 정도. 이 전제는 뭡니까? 이 회사는 내 거야 라고 대표님이 생각하시면 법인에서 세금을 내나 내가 내나, 예, 법인에서 많이 내기를 원하시는 분도 없으실 거고 개인이 또 더 많이 내기를 원하시는 분도 없으실 거기 때문에 가족기업이라고 보면 다 똑같은 나라고 보면 예, 실부담세금은 660만 원 퉁치면 서로 1억 5천으로 늘렸더니 한 1,9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예, 1억 5천 받으니까 개인하고 법인하고 다 상세시켜버리니까 13% 세금 낸 거고요. 1억일 때는 한 6.6% 정도 세금을 내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1억 5천 가져갔는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상세하니까 13% 정도 낸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많이 낸 거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잉여금으로 쌓아놨을 때 청산을 했을 때 상속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 세율을 한번 보세요. 45%, 49.5%, 뭐 또 50%,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세금인 거예요. 그리고 급여 인상을 하면 예, 당연히 소득이 증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잉여금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급여를 많이 받는다는 건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익도 줄이고 또 순자산, 잉여금이 주니까 순자산도 낮춰지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 보시면 주식가치도 낮춰지는 거예요. 주식가치가 낮춰지면 주식을 이동할 때 또한 세금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소득에 대한 세율이 가장 낮은 퇴직금인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급여를 올리면 퇴직금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예,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지분 이전 시 세금의 가치도 낮춰주는 거고요. 다만 여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임원의 보수는 정관의 지급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의 보수는 정관의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정관의 지급 규정을 만들고 보수 지급 규정, 또 상여금 규정, 뭐 퇴직금 지급 규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제도 정비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패스할게요. 자,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 1억이 있는데 급여를 1억 5천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급여만. 근데 예, 급여 플러스 배당으로 해서 똑같이 1억 5천을 만들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랬을 때 특히 대표님 이제 배당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급여나 퇴직금은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판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배당은 이익을 배당하는 거잖아요. 예. 법인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법인세 다 내고 남은 돈이 이익이고 그걸 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니까 법인세 비용으로 떤 거는 아니죠. 이 부분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실효세율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똑같은 1억 5천인데. 그죠? 예. 요거는 이제 대표님 개인이 세금을 내는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지만 법인의 입장에서는 급여는 1억 5천 전부를 비용으로 떨었지만
예,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배당은 비용으로 떨지 못했으니까 예, 그 차이가 있겠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은.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합산해 보면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 또 이렇게 합산을 해보면 이렇게 1억 5천을 똑같이 급여를 인상했을 때하고 급여 배당으로 인상했을 때 그 생각보다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득세 개념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내는 게 싫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시는 게 맞겠죠. 예. 자, 그런 방법이 있고, 요거는 이제 급여와 대표님이 급여로만 가지고 할 거냐, 또는 급여 플러스 배당을 할 거냐, 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예, 본인만 배당을 받을 거냐, 아니면 내 지분을 기본적으로 가족들에게 그 배당으로 지분 구성을 조금 달리한 이후에 가족들에게도 배당을 할 거냐, 이제 요 문제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인 부분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배당을 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요즘에는 이제 균등 배당으로 대부분 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실익이 없으니까 오히려.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배당이 그 지분이 적정하게 나눠진 상태에서 배당했을 때 실제로 정말 좋은 절세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배당 자체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지분 구조를 짜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을 적당한 수준으로 주려면 증여를 해야 되는데 증여가액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가치가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면 뭐 10% 20% 주는 게 참 좋겠지만 10% 20%도 예를 들면 뭐 10억 15억씩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자, 그랬을 때 그 증여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내야 될 것들이 훨씬 더 큰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당장 실행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은 기왕이면 초기법인의 경우에는 가족 배당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분 구조를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아마 입력하시면서 저희 교육자가 이걸 저희가 이제 PT로 만들면서 조금 막 수정하는 상황에서 그림을 잘못 만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잘못된 숫자입니다. 예, 잘못된 숫자고 여기 지금 보시면 배당의 효과가 있습니다. 배당의 효과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여서 주식가치를 낮추는 효과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이 판매관리비상의 이익을 낮추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되는 효과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배당이라는 것은 회사에 쌓여지는 그 잉여금을 돈을 내보냈으니까 배당으로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을 늘리지 않고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분을 증여한 후에 배당을 하면 뭐 소득세 줄일 수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속세도 심지어 줄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 보고서에 상속세 절세 플랜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자금 출처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일하는 자녀가 아니라 일하지 않는 아직 학생인 또는 미성년인 자녀에게 뭔가를 주고 싶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도록 하고 싶을 때는 돈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경우에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뭐 이 친구한테 근로소득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배당을 통해서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자녀명의 자산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상속세 재원을 위한 보험가입도 이제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다만 그 지분 증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정상적인 주식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주식평가를 했을 때 너무 높으면 이게 가족들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법인들 아직 가치가 좀 높지 않은 법인 또는 뭐 주식 가치를 일부러 낮추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이제 그걸 저희가 해드리는 몫인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몇 년 후에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목표로 주식 가치를 낮추는 거죠. 어떤 분들은 주식 가치를 낮추는 게 매출을 줄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익을 막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문제인데요. 이거는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이제 퇴직금이 쌓이는 거고, 기본적인 전제는 지급배수 및 급여를 이렇게 뭐 3배수로 이렇게 다 정관상의 배수 규정을 넣고 333, 3배수로 이제 둔 거예요. 예. 저희는 의도적으로 3배수로 둔 겁니다. 2배수로 둘 수도 있어요. 입사일이 어차피 이분은 이제 2002년이었기 때문에 2040년에 퇴직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지금 연봉은 급여 가정이 뭐냐면 퇴직 시점의 급여를 보는 거예요. 퇴직 시점 3년치 평균 연봉을 10분의 1로 곱해지면 이제 2억이다. 1억 5천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급여가 아니라 퇴직 시점 그 3년 급여를 이제 기준으로 한 거다라고 전제를 사실은 깔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1억일 때 급여가 11억 3천, 요 배수 규정을 적용하니까요. 1억 5천이다. 퇴직 시점에. 예, 그러면 15억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되게 크죠? 예, 되게 큽니다. 지급 배수 당연히 둬야 되는 거고요. 예. 이 지급 배수에 따라서 요것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지급 배수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관을 손을 보셔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정관상의 퇴직금액이 있고 세법상 인정하는 퇴직급여가 있어요. 정관상의 퇴직급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33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내가 임의로 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세법상 인정되는 퇴직금은 2020년 이후는 2배수가 이제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잖아요. 어쨌든 계략적으로 보면 333하고 332는 차이가 있겠죠. 예, 이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차이만큼은 세법상 인정되는 퇴직 금액까지만 퇴직소득세율을 적용을 해주는 거고요. 정관상의 퇴직 금액이 더 크니까 그 차익이 생겼겠죠. 그 차익은 마지막에 이제 상여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시점, 퇴직 시점에 따라서 잘 조절을 하면 정관상의 퇴직 금액을 조금 더 높여놓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이것도 따로 한번 말씀을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퇴직금이라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손금,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퇴직해야 되는 거고요, 대표가. 우리가 예전에 중간정산 같은 것들을 이제 임의로 막 하기도 했는데, 현실적인 퇴직, 그런 문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아예 정한 거죠. 현실적으로 퇴직을 해야 된다. 그만둬야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퇴직금은 정관에 정해진 금액 안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상 퇴직 금액을 오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차액 부분은 그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 뿐이지요. 어쨌든 정관에 정해진 금액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당연히 지급해줘야 되는 거고, 실제로 지급해야 된다. 실제로 그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규정은 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 대표가. 우리 아들이 이어받을 건데 내가 돈을 다 빼가면 나중에 뭘로 운영을 하지? 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급하지 않았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급하지 않은 거죠. 대표 입장에서는 받지 않고 나갔다. 자, 이거 당연히 문제가 되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받지 않고 나가버리면 규정은 있는데 세금을 못 걷지 않습니까? 퇴직소득세를.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회사 입장에서 보면 대표가 한 10억 가까이 되는 퇴직금을 받지 않고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 이익에 따른 또 이익이 증여일 수도 있죠. 증여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그 회사의 주주가 자녀다, 특수관계인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익을 주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 이거 비용으로 인정 못해, 퇴직금이지만, 자, 그런 것들은 통념상 과다한 퇴직금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상여로 처분을 하고, 이 상여 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자, 대표가 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퇴직금이라고 받아 나왔는데 퇴직금으로 인정을 못해, 과다해 너무, 그러면 그 부분은 상여로 보겠다는 뜻이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나갔는데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잖아요. 손금 산입이 되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서
법인세가 확 줄었을 텐데 퇴직금이 나간 시점에 예,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돈을 내보내는데 세금을 줄이지 못하고 대표님 입장에서도 퇴직금으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퇴직소득세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상여로 받으니까 당연히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문제들. 또 퇴직 직전에 제정한 뭐 임원 퇴직금, 뭐 임의로 갑자기 본인만을 위해서 또 절차상의 하자, 특정인에게만 국한되는 경우, 임원이 셋인데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나가자마자 바꿔,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만 5배수고 다른 임원들은 뭐 1.5,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대표이사와 이사 간에. 또 똑같은 이사인데 내 와이프가 이사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이사가 있는데 달리줄 수는 없잖아요. 같은 이사인데. 뭐 이런 물론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도 잘 따져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